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캄보디아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게 좋은 긍정적인 관심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온 관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란 나라는 왜 그런 나라가 됐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캄보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대규모로 자국민들을 살해했던 이제 그러한 일들, 조직적인 살해.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 다른 국민을 쳐들어가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15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일을 진행한 경우도 이제 간혹 있었죠. 그런데 단 3년 만에 인구 800만이던 나라에서 22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3년 만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죽어나왔다. 그것도 끔찍한 방법으로. 더더군다나 살아남은 사람들도 갈갈이 찢겨가지고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후유증은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 역사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분노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래도 어떻든 과거의 기억을 잊지 말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념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어쨌든 아까 22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975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인구는 800만이었어요. 그런데 220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8만 명, 거의 140만 명 가까운 경우는 처형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해를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해서 140만 명을 죽였고요. 그러면 나머지 80만 명은 누구냐? 당연히 그런 과정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아, 질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에 있었던 이 3년은 끔찍했던 이 시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문하고 처형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곱게 죽였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그러다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나라,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이제 일을 자행했던 크메르루주의 수장이었던 폴포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의 적을 살리는 것보다 10명의 친구를 죽이는 게 낫다. 이게 뭔가 지금 번역이 잘못됐나? 라고 해서 여러 번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10명의 친구를 잃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죽이는 것이 낫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우리 내부에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위반하고 남들을 좋게 해주는 간첩 같은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납득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자국민들을 200만 명을 넘게 3년 만에 살해한 그러한 쓰라린 역사가 캄보디아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캄보디아 역사 너무 먼 이야기 말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원래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가 있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는 지난 19세기 때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도차이나 반도를 일본에게 내줬죠. 그래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아누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시아누크 국왕,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시아누크 국왕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승전국이고 다시 인도차이나 반도로 프랑스가 돌아오자 일단은 보호령으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협상을 이제 합니다.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 이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사실 능력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베트남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아누크 국왕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이제 순차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아직 보호령이었지만 어쨌든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독자적인 헌법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프랑스와 협상을 통해서 경찰권, 군사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씩 갖고 오면서 이제 보호령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변신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처사죠.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다급함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들을 잘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큰 문제 없이 독립을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캄보디아는 시아누크 국왕이 이제 왕을 당연히 이제 재임을 하는 캄보디아 1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에 캄보디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시아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 비동맹 노선, 우리는 소련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편, 서유럽 편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제3의 노선을 걸었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회색 노선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반미 국가들의 모임에 캄보디아가 가입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의 동남아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즉 베트남에서는 벌써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북베트남,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내전으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노선을 꾀하다기보다는 외부와의 연결을 최대한 줄이고 영향력을 줄이고 우리끼리 안전하게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캄보디아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죠. 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쌀이 많이 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국민들을 굶어 죽일 그러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960년대가 되고 베트남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이 베트남 서쪽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베트남전에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도대체 북베트남에서 남쪽으로 어떻게 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계속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호치민 루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회 루트를 경유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즉 라오스를 경유하고 캄보디아를 지나서 남베트남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오로지 인력으로 자전거로 많은 물자를 나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던 것이 북베트남의 이제 노력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호치민 루트를 지나다니는 이러한 자전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은 독립투쟁,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사람의 자전거였죠. 하지만 미국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초토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고 물리는 어떻게 보면은 쥐와 고양이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간이 안 되니까 야간으로, 야간이 되니까 그러면 미군 같은 경우에는 건식을 만들어서 야간에 공습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막 등장했던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들을 동원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또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든 지금 지도를 보시면 미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전쟁터뿐만 아니고 인접한 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지역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폭격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970년 3월에 이제 친미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즉 미국과 연결이 있던 론놀이라는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아누쿠 국왕을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부담 없이 많은 양의 이제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요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치민 루트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베트남까지 연결이 되는 루트가 있고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초토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국가인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지가 황폐화됐죠. 사람들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지역, 폭격이 없는 지역 어딜까요? 수도인 프놈펜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굳이 공습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인구가 한 50만, 60만 정도 되던 이 프놈펜에 갑자기 200만 명의 난민이 몰려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의 눈에서 자기가 먹을 것만큼 생산해서는 충분히 먹고 살던 나라가 갑자기 난민이 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작업하던 캄보디아는 미국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이러한 와중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는 내부적으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혁명 세력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동남아 많은 지역에서는 좌익 무장 투쟁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합종 연행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제 붉은 크메르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 공산주의 반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60년에 출범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특정한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따르는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분파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범사회주의 그리고 친미 정부인 론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친미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반미 세력들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빅텐트처럼 이제 점점 형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이 되고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돼서 계속 있을 때는 그렇게 기세를 떨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1973년 3월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면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자 더 이상 캄보디아 친미 정권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75년이 되자 이제 크메르 루즈가 수도인 프놈펜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 이어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세가 떠나간 곳에 독자적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들어왔던 크메르 루즈 군들의 모습을 보면 베트남하고는 많이 이제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르죠. 뭔가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보는 반군들의 모습들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어린 그런 병사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규군이라는 이제 베트남, 북베트남군하고는 많이 다른 말 그대로 진짜 반군들이 국가를 전복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크메르 루즈는 이 론놀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죠.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한 다음에 시아누쿠 국왕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어쨌든 시아누쿠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크메르 루즈와 손을 잡고 자기가 권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짧았던 이 두 세력의 이제 공존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산 반군과 그 다음에 국왕의 손잡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이 크메르 루즈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이제 폴포트라는 이 폴포트라는 이름 들으면 어우 끔찍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좀 연식이 되신 거죠. 이 폴포트 같은 경우는 본명은 이제 살로트 소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 아니야.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보다는 중산층,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9살 때 이제 이 불교 국가에서는 1년 정도 보통 어릴 때 출가를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9살 때 출가를 해서 1년 정도 삼위승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자라던 이제 이 폴포트 같은 경우는 24살 때 프랑스로 유학 갈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 특히나 이제 좌파,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을 보게 되면서 독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1년에 이제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당시 프랑스 공산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노선들이 있었는데 폴포트 같은 경우는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노선들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을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성향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포트가 생각했던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요인은 뭐냐면은 지식인과 농민이 연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끝까지 아주 물고 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평등주의, 모두가 동등한 이런 평등주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생각을 끝까지 지켰는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폴포트는 1953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1953년 캄보디아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에 독립된 국가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산혁명과 관련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960년 이제 크메르 루즈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1963년 폴포트는 캄푸치아 노동당 서기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포트는 이제 캄보디아에 맞는 공산주의 노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폴포트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국가, 농민이 위주된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고 이것을 불교의 어떤 이론과 접목시키는 놀라운 사상적 융합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불교로 갑자기 튀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무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죠. 그러면 갑자기 바로 지극히 평등한 불교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평온하고 모두가 평등한 캄보디아판 새로운 유토피아, 폴포트 머릿속에 있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 요소를 쓸어버려야겠죠. 자본주의 요소라는 건 뭘까요? 돈, 현대문명, 기술, 과학,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폴포트는 도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말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혁명의 길이다 라고 이제 노선을 구체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스 레닌주의를 소승불교 사상으로 융합시켰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크메르 루즈는 정글을 헤매다가 이제 도회지인 프놈펜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놈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역인가요? 수도, 도시, 많은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이런 지역들은 자본주의, 척결해야 될 그 대상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프놈펜에 입성하자마자 단 이틀 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 모든 주민들은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으라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은 즉각 떠나라 라고 하는 소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찌들은 도시민들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절한 사상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상개조는 책을 봐서 되냐?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이 평등한 농촌, 농민으로 가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중국에서 이야기했던 문화혁명 당시 이야기했던 이제 하방을 온 국민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방을 할 때 중국은 그나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소를 따져서 어떨 때는 대학생, 어떨 때는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냈습니다만 폴포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아무 준비 없이 당장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나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옷가지도 못 챙기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나마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들고 나왔습니다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길거리로 몰려 나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혼잡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일주일 후에 촬영한 프놈펜의 모습입니다.
텅텅 빈 유령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깔끔하게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계, 수로를 파고 여러 가지 농지를 개간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3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집권하자마자 모든 화폐를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은행 당연히 없애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건 자본주의적 개념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지 않을 만큼 사실 먹어도 죽습니다. 아주 소량의 배급으로 이제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조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떠한 기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영향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농민의 손으로, 인민의 손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유토피아를 구현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갑니다.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어 받겠습니까? 처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크메르 루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배고픔은 가장 공산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굶으면 모두가 굶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쳤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도시에서 비워서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간 사람들을 이제 이때서부터 찾아내서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어쨌든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누구는 고쳐 쓸 수 있냐? 농민들. 그 다음에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노동자. 이 사람들은 조금만 고치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두. 그러니까 보통 누군가를 처단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특정 세력을 처단해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들 뭐냐? 누가 노동자였는지, 누가 농민이었는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를 알면 일단 처단입니다. 영어로 말을 합니다. 뒤에서 프랑스어나. 돌아보면 직결 처형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들은 당연히 지식인으로 몰려가지고 다 직결 처분입니다. 손바닥을 만져서 굳은 살이 없으면 지식인으로 몰려서 처분입니다. 피부가 하얀색, 햇빛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지식인으로 몰려서 직결 처형,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연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처분 대상이죠. 그 다음에 시계를 봐서 읽을 줄 알면, 몇 시인 줄 알면 지식인입니다. 모두 처형 기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40가지가 넘었습니다. 40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아니고 4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직결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불교 국가인데 불교 승려 당연히 처단 대상입니다. 86%가 처형이 됐습니다. 무슬림 같은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는데 절반,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더 훨씬 처절하게 처단을 합니다. 전체 의사의 89%가 사라집니다. 심지어 교사 같은 경우도 75%가 살해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운동선수도 자본주의의 천병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2,000명이 처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 같은 경우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끝나고 났을 때 단 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 현대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죽였냐?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독가스를 통해서 대량으로 살상을 했었죠.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이런 국가에서 그러한 독가스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총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총알도 아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총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닐봉지로 사람을 목 졸라 죽인다든지 드릴로 사람의 머리를 파서 죽인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일 많은 것은 그냥 때려 죽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물건 같은 경우가 머리를 가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둔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자,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봤던 많은 두개골들을 보면 전체 한 64%가 두개골이 깨진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질식,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형, 기타 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더 끔찍한 점은 일단 어린이부터 먼저 죽입니다. 왜? 얘네들이 커서 부모가 죽은 거를 복수하겠다고 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명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공산주의는 딱 2명만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2손이 있다. 한 손은 생산을, 한 손은 적을 죽이는. 그래서 2손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색이 하얀 사람, 안경 쓴 사람, 책을 들고 있는 사람, 외국어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나면 될까요? 아니죠. 일단 처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누군가를 찾아내서 끝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크메르 루즈,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의 스파이를 찾아낸다라는 명목으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은 크메르인,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인데 CIA가 이 사람 몸 안에 베트남 사람을 넣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죽여서 갈라보면 난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라는 것은 봉건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단합니다. 봉건주의는 뭐냐?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핏줄, 혈연 이런 거죠. 이거 역시 척결돼야 될 요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노인들은 당연히 일할 능력이 없다고 살해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그래도 어디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는 사람들은 화목해 보인다고 몰살. 웃으면 아직까지 봉건주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또 살해됩니다. 도대체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도 후속 세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허용합니다. 근데 그 결혼 같은 경우도 국가가 강제로 지정을 하는 거죠. 당시에 크메르 루즈 시절 당시의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거의 재판소에서 지금 사형 처분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겠죠.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그냥 짝짓기를 시킵니다. 그러한 결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평등을 내세우다 보니까 기계적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능력은 똑같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남자가 60kg짜리를 들면 여성도 60kg를 들 수 있다. 못 드는 것은 혁명정신 부족이다. 못 드는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캄보디아의 1970년대 모습이었던 거죠. 특히나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메르 루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멀쩡한 성인들한테 시키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할 전문적인 사람들을 양성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반동분자들에 대한 고문은 즐거운 일이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집에서 있는 부모라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고 그거를 고발하고 그 부모가 처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미션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일들,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이 캄보디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문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사고체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 그리고 강압에 의한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도대체 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학문적으로 조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모든 감정은 개인주의 소산이라는 것이 크메르 루즈, 폴포트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 번뇌를 불러오는 길이다. 그 번뇌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평등한 삶, 단조로운 삶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을 없애거나 그러한 감정을 누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면 욕망도 변화에 대한 생각도 없어진다 라는 것들을 크메르 루즈는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220만 명을 처단하면서 실천에 옮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인접한 태국을 통해서 서방 국가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방의 지식인들, 좌파 지식인들은 이것은 마타도어다. 어떻게 보면은 민족혁명을 성공시킨 크메르 루즈에 대한 이제 비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애써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크메르 루즈의 일들은 옆나라인 베트남에 의해서 끝납니다. 왜? 이 크메르 루즈는 단순히 캄보디아 자체 자기네 국경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까지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975년 5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베트남에 종종 여행 가시는 푸꾸옥 같은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528명을 이제 살해를 합니다. 1977년에는 다시 바축이라는 동네를 침공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3,157명을 살해를 합니다.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약 15,000명의 베트남인을 살해를 하는 거죠. 베트남으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력들 말로 해결을 할까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978년 12월 달에 이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에 프놈펜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크메르 루즈는 정글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새롭게 점령한 캄보디아에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괴뢰공화국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해 우리나라에도 그 피해가 와. 그래서 옆 나라가 개입을 해서 그 세력을 몰아낸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런 모습은 뭐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 봐라 기고만장해서 니들 멋대로 주변 지역을 대장 노릇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79년 2월달 베트남 주력군이 캄보디아에 가 있는 사이에 베트남을 침공을 하는 중국 베트남 전쟁, 중월 전쟁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고 그러면은 이를 갈겠죠.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베트남에 의해서 베트남군에 의해서 쫓겨난 크메르 루즈를 오히려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또 이 시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는 내전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베트남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정글의 크메르 루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메르 루즈뿐만 아니고 많은 세력들 그리고 크메르 루즈도 분파를 거듭하게 되면서 주로 태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게릴라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게릴라전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무나 죽어라. 나는 내가 아는 길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남들은 죽어. 그러면서 여러 세력들이 앞다투어 지뢰를 깔아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전역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 수많은 지뢰가 이제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예전에 뭐 지뢰 작업, 제거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줄리아나 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뢰라는 것은 뭐 누가 묻든 상관없죠. 그리고 사람이 잊어먹으면 얘도 같이 잊어먹지는 않죠. 땅속에서 살아있다가 누군가 밟으면 터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함의 끝장이 이제 캄보디아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자기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했던 그 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참상을 베트남이 처음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해외에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하지만 전 세계는 그 당시에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것을 경험했던 이제 몇몇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책을 쓰고 영화로 만들고 하면서 이것들이 진짜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죠. 결국 이 베트남군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주둔을 하다가 1989년 9월 달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괴뢰공화국이었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세력들이 다시 내전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1990년대 이때쯤 되면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캄보디아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일단 유엔이 이제 과도 정부를 구성한 상태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제 다시 헌법을 만들고 입헌 군주제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아누트 국왕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길고 길었던 이야기, 하지만 강렬했던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됐느냐? 정글 속을 헤매면서 계속적으로 내전에 참가를 하다가 결국 199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 폴포트 추종 세력들, 크메르 루주 세력들이 이제 모두 소멸을 하면서 최소한 캄보디아 내에서의 내전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길게 보면 한 30년 가까이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그 짧았던 그 일은 약 3년, 4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일을 누군가 옆에서 끔찍한 일을 겪으면 우리가 PTSD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다가 깨고 비명을 지르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남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 여성들, 할머니들까지 다 죽었죠. 어떤 사회의 기억이라는 것은 여성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알게 되는 거죠. 캄보디아는 그게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정말 뿌리가 뚝 잘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단적 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캄보디아가 나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 우리가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캄보디아가 겪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울 건 돕고 책임을 물을 건 묻고 하는 냉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캄보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한테는 되게 익숙했습니다. 대한뉴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체 영화 관람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 지겨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이를 먹고 새삼 이러한 일을 떠올리면서 옛날 기억 자료들을 다시 뒤적이면서 참 끔찍했습니다. 지금 봐도 끔찍한데 그러한 일들을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몇 살일까요? 60년대 후반생 정도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제 나이 또래일 겁니다. 50대 중반, 50대 후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캄보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폴포트, 크메르 루주에 의해서 발생했던 끔찍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슬픈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캄보디아 두 번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캄보디아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